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저희 멤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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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분석하고 글 쓰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노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27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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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홀릭 2021년 첫 번째 주제로 저희 유튜브 라이브 때 받았던 사전 설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응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전 설문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주제를 좀 가끔 하긴 했는데 우리 멤버들끼리도 생각이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해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의견 차이가 서로 있죠. 네, 아주 약간씩이긴 하지만 대부분 좀 같은 방향은 지향을 하는데 세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청취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Q&A 특집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가 2021년에도 데이터홀릭 계속 하게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다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설문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나 저희 팟빵 댓글에 혹은 아이폰, 애플 팟캐스트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잘 받아서 컨텐츠화 하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그러면 댓글 네. 소개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연관돼서 그 팀원 챙겨님께서 박 박사님 데이터베이스 한번 다뤄주세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분야는 했으니 DB 쪽까지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DB를 제가 그동안 괜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 안 했습니까? 네, 잘 몰라서 안 합니다. 이유가 있다. 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고 저도 그냥 아주 러프한 개론만 있고 그냥 떠들라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진 않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모르겠어요. 지금 쿨타임 돌라 그러면 한 내년 그래도 1분기 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B는 한번 해야지 해서 벼르고 있어요. 이번 라이브 말고 지난 라이브 때도 한번 의견이 나왔어갖고 스파크나 이런 빅데이터 필드 쪽 얘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부터 나온 데다가 제가 클라우드 특집 할 때도 사실은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 관련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백그라운드를 먼저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에피소드였었어서 그거 다루면서 DB도 간단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못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 그리고 이제 기타 질문들, 개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좀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앳뚜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거 유튜브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저랑 박 박사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답변하고 나서 유튜브가 터졌죠. 구글이.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하게는 이거에 대한 재답변까지 나가고 터졌어요. 그런가요? 네, 답변 네. 나가다가 터졌던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질문이 좀 긴데 재미있는 사연이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앳뚜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CS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과 교육 업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파워 BI와 엑셀이고 추가적으로 파이썬을 통해 SQL 데이터 추출 및 가공 자동화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제가 다양한 도구를 배우게 된 계기 때문입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업무를 엑셀로만 했는데 휴먼 에러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덜렁대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꼼꼼한 동료나 사수의 보고서에도 휴먼 에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툴들을 하나둘씩 배워서 자동화를 시키면 휴먼 에러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손을 대게 됐지만 휴먼 에러는 1도 줄지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 툴을 잘 만질 수 있던 덕분에 좋은 회사로 이직은 수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언젠가 휴먼 에러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다가 진지하게 사수에게 물었을 때 꼼꼼하기로 소문난 제 사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보고서를 올릴 때 무조건 클라우드로 공유해. 그래야 몰래 들어가서 티 안 나게 수정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아, 에디트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그쵸?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걸까 싶다가도 오늘도 이런저런 분석 끝에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을 퇴사자로 분류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매니저에게 발각되어 실망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스토리였고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분석 또는 그 전에 데이터 취합 가공 전처리의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는 김 팀장님만의 노하우나 팁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또는 취합 가공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난감했던 적이 있다면 에피소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면 왜냐하면 김 팀장이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짠 코드를 코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수나 오류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는 1차적인 노력은 기울여야겠지만 이런 어떤 실수들을 좀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이제 동료와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난감했던 에피소드는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따로 저희가 에피소드를 한번 다뤄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박 박사님은 실수를 줄이는 노하우나 팁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방송, 그러니까 라이브 때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덤벙대고 실수하는 타입에 가까워서 김 팀장의 제안보다는 제 제안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김 팀장은 제 기억에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성격론으로 갔어? 예, 예, 예. 그건 태생이 꼼꼼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한 번 호되게 혼나야 된다. 네. 그래야지 사람이 고쳐진다. 사람은 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수가 한번 생기면 내가 그 실수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봐요. 방법이 없어. 실수는 한 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그 개발자 조직에서도 제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SRE 같은 작업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뭘 작성하냐면 포스트모텀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많은 회사에서. 그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사후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오. 회고. 네. 회고. 그러니까 포스트모텀을 정기적인 그 운영에 대한 미팅을 하게 되면 회고가 되고 포스트모텀은 번역하면 그 부검 보고서거든요. 아, 무섭다. 부검 보고서라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죽었나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간 타임테이블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포스트모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였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결책이랑 액션 아이템까지 다 넣은 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문제는 다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겠죠. 데이터 분석도 비슷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방금 전에 뭐 퇴사자를 넣어놓고 분석하는 실수를 했어라고 하면 전처리 프로세스에 퇴사자 확인하기 같은 걸 어디 써놓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그 리스트를 봤을 때 파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퇴사자야. 아니면은 인사 이동을 했는데 그 팀의 경계가 바뀐 사람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야 되는 비슷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 해갖고 체크할 수 있으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를 발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 갖다가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도구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님은 어때요? 이게 김 팀장님께 온 질문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답변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농담입니다. 최종 결론. 네. 최종 결론이었고 네.
일단 그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답변들을 드렸던 건데 일단 이분이 왜 엑셀이나 파워 BI 같은 구이 툴을 쓰다가 이제 뭐 파이썬 이런 거 이용해서 전처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자동화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구이 툴은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코드 베이스로 하는 거는 손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짜놓은 규칙대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왜 오류가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그렇게 코드를 많이 활용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엑셀이나 파워 BI가 주력 툴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쵸. 어쨌거나 이제 사람 손을 거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에러는 뭐 아주 없을 순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화하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오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화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자동화의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사람 손을 탄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박 박사도 얘기를 해줬지만 실수는 성격하고 관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실수 자체를 되게 싫어하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팀장처럼. 그렇거든요. 예, 그냥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발표하기 전에 여러 번 그냥 반복해서 봐요. 왜냐면 그냥 제가 불안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보게 되거든요.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두 개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수정하게 되고 그런 성격인 사람이라고 하면 좀 실수를 덜 하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범해도 별로 심리적인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박 박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오타가 있다 그러면 뭐 오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테이블에 뭐 값이 좀 틀리면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격적으로 이런 오류에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격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누가 그냥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 박사한테 좀 더 꼼꼼하게 해라고 한다고 해도 더 꼼꼼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저 같으면 김 팀장한테 봐달라 그러죠. 아, 네. 사람을 쓰는 거네요. 그럼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김 팀장이 말하는 방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조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한번 되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뼈저리게 실수를 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면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뭐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수백 명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숫자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 만약에 이런 엄청나게 큰 사고를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분석표를 만들 때마다 되게 꼼꼼하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은 코칭을 해주고 있네. 행복하냐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실수를 덜 하게 되느냐의 문제지. 실제로 아, 심리치료 기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그때마다 스스로 이제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뭐 그런 것도 차선책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박 박사가 얘기해 준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조 과장이 얘기해 준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코드를 다 오픈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거를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서로 코드를 수정해 줄 수 있고 또 그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어야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이 일을 하면서 실수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수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직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맞아요. 오류가 발견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공개되어야 우리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개선하자 이런 이제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애초에 일단은 이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문화가 발전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들 내 오류 봐주세요 하는 걸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정을 고쳐주는 거를 보람으로 서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애초에 생기는 그런 오류들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 가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느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하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은 실수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존재라서 실수가 무조건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를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고 너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라고 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때리고 체벌하고 마이너스로 깎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무조건 실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라는 걸로 접근해야 문제가 줄어들어요.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나 모르겠어요. 다 필드에 따라 좀 뭔가 각자가 경쟁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인 상황이 훨씬 많을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실수가 발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가 전제로 회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박 박사랑 저랑 비슷한데 그것을 대처하는 관점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은 당연히 오류투성이고 사람의 뭐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도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저의 방법은 반복해서 보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근데 박 박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거는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김 팀장 같은 경우는 일을 혼자 하시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박 박사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질문도 회사 내에서 일을 하시는 걸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팀장이 봐야 되고 당연히 옆에 사람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요 같은 질문을 그 박 박사의 동료분들한테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요거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한번 주제로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 데이터 분석 오류 줄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류 어떻게 줄일 것인가. 되게 좋네요. 중요한 문제 같네요. 그러고 보니. 네네. 그 난감했던 에피소드 공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분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저희 회사 얘기는 아니고 다른 회사 얘기예요. 근데 인사팀 직원이신데 게시판에 엑셀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엑셀 파일을 잘못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임금 테이블이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올렸대요. 헐. 그 잡혀갔는데 그거. 회사 공식 엑셀 공지 게시판에. 와. 그래서 와. 그 뒤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진짜 10번씩 확인하게 됐다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거의 이분은 정말 이제 굉장히 완벽한 자료만 공개하는 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마님께서 오래된 중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트렌드를 제시하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과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뉴스 기사나 글로벌 데이터 분석 페이지에서 찾아서 적용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사, 사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약간 편법으로 가끔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적용한다라는 거는 문화가 바뀌는 거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랜 경험이 쌓인 리더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내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여서 당연히 기존의 사람들이나 상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저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나랑 반대의 결과, 아니, 나랑 반대의 의견, 나랑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는 편법은 상사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혹은 상사가 내렸던 의사결정이 데이터 분석을 했어도 되게 괜찮은 의사결정을 내렸던 거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줘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린 쪽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다른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썼던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상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뭔가 데이터를 이상하게 가공해서 잘된 의사결정처럼 보여지는 방법은 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사가 이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나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구나. 사내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우리 회사를 도와주고 우리의 성과를 더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이렇게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타파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타파라고 표현하셨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던 문화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 문화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문화를 또 타파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나 어떤 분위기도 잘 유지해 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발전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빨리 이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안 바뀐다. 예, 예. 원래 사람 어,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그렇게 안 돼. 지금 코로나만 봐도 느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환경적 외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상사도 바뀌지 않을 거다. 아, 당연하죠. 아, 상사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바뀌겠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어, 아니,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원래 안 바뀌는 게 그 모든 인간이 가진 숙명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서 항상 바뀌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면 날이 갈수록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인간이면 너무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이 이거 안 하면 다 퇴사시켜 버릴 거야라고 해도 안 바뀔 무언가일 텐데 진짜야. 네네. 이것 때문에 회사가 없어질 수준이 되어야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지금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비슷한 맥락일 텐데 제가 몇 개의 사례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어떤 어디죠? 제프메 조스가 산 미국에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는 기자가 재교육 해준다고 했는데도 한 7-80%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 정도로 강력한 외압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답변. 이직해라. 김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 박사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이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처방인 것 같고 상사보다 오래 살아라. 그래서 상사가 되어라.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존버해라. 동의하는 거는 네, 일단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 감각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설득해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 평편론자를 무슨 수로 설득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뭐 안티백서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니 정확하게는 바꿀 수는 있지만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굳이 바꾸느니 퇴사하고 이직한다. 그 리소스가 훨씬 적게 들 것 같다는 거지. 아니 뭐 자꾸 퇴사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래 사셔가지고 리더가 되면 되잖아요. 리더가 되어서 그런 데이터 기반 문화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 방법을 권해드리고 이분이 왜 중견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중견기업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일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데이터 없이도. 그래서 자기가 일하면서 생긴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생긴 강력한 믿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저버리는 건 너무 어렵죠. 인생을 통틀어서 만들어진 그런 강력한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그거를 뭐 설득할 수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 설득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부모님 설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확 드네. 부모님 설득, 그다음 하면 안 되는 게 부모님 설득, 그다음에 지도교수 설득, 그다음에 아내 설득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는 거지. 그러면 아내분의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그냥 옳으니까 바로 믿을 뿐이죠. 분명히 설득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럴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련히 옳겠거니 하는 것이죠.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옳겠거니. 네, 자 다음은 최 과장님의 질문입니다. 저를 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 과장님은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 회사 일을 엄청 많이 하시나요? 파워 BI에 파이썬이랑 R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자동화를 많이 만드셨나요?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이신데 일단 자꾸 파워 BI가 계속 나오네. 파워 BI가 잘 팔고 있나 봐. 그죠? 파워비 좋아요. 어쨌든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답변을 드려보면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 회사 일을 엄청 많이 하시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제 주 업무, 공식 업무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간간히 태스크 단위로 하고 혹은 제가
주변의 동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해서 주는 정도였습니다. 자동화를 많이 만드셨나요? 이것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석이랑 자동화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동화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이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이라는 프로세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자동화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별나다. 쟤는 왜 저런 거 하고 있을까? 근데 플러스 조금 젊은 동료들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RStudio 같은 거 혹은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쟤 뭔가 복잡하고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 말 걸지 말자. 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는 일이 계속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계속 실행되게 만들기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이 오히려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특별하게 컴퓨터한테 뭐 시킬 정도로 엄청난 인간만이 해야 되는 고사고의 일들이 24시간 발생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다들 게을러서 그걸 자동화 안 하고 있는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다 이미 진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게 반대로 제가 볼 땐 이상한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만들면 저는 손오공이 아니어서 100명으로 못 만들지만 컴퓨터는 100명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자동화를 안 할 생각을 하지? 어떻게든 자동화할 생각을 해야지. 박 박사님은 대부분의 일이 그쪽으로 되어 있고 자동화 안 한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는 답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김 팀장님은 어때요? 김 팀장님 뭐 업 자체가 이거니까. 네, 저는 그냥 모든 업무를 거의 대부분 스크립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완전히 스크립트를 쓴다고 해서 다 자동화는 아니에요. 그건 자동화는 그렇지. 아니지만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동화죠. 그렇죠. 손으로 여러 번 반복할 거를 코드로 한 번에 끝낸다고 하면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훨씬 제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엑셀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의 기회 비용은 그만큼 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분이 파워 BI에 파이썬이나 알스크립트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질문에서도 파워 BI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 과장이랑 박 박사가 얘기할 동안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가테너에서 BI 툴 마켓쉐어 보고서를 매번 내놓거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인 1위네. 당연하죠. 압도적인 옛날에는 태블로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혼자서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 다른 애들이 이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에요. 엑셀이 이미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쓴다면 게임이 끝났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연도별로 이 가트너 보고서 그래프를 보았는데 보니까 신기하게 태블로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쫓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보니까. 약간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좀 여러 가지 있었다가 파워포인트 뭐 정도로 다 합쳐진 것처럼 이게 BI 도구는 나중엔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오피스 중에서도 파워 BI로 합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워낙 강력한 플랫폼이니까 MS라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에 지각 변동이 있는 필드가 ERP예요. ERP. 세일즈포스를 위시한 ERP 시장이 엑셀이랑 MS가 못 잡아먹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세일즈포스 쪽에서도 이런 BI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최 과장님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걸 좀 켜놔라. 제가 이런 이야기. 검은하면. 네. 검은하면 꼭 블랙 테마여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도민님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링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뭐 간단히만 질문을 드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만 해도 회사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제 분야를 좀 나눠서 하거든요. 데이터 분야, 시각 분야, 언어 분야. 언어 분야는 뭐 당연히 자연어 처리 쪽.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야는 이제 주로 예측, 이상 탐지 이런 쪽. 그리고 시각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상 탐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오히려 딥러닝 모델이 안 쓰이는 분야가 많이 없을 만큼 요즘은 진짜 일반화된 것 같아요. 특히 작년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때요? 저도 지금 제품을 딥러닝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있는 상황이라서 좀 반대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딥러닝이 어, 훨씬 더 어플리케이션스러워졌어요. 이미. 맞아. 옛날처럼 뭐 다 네트워크가 뭔지 공부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인아웃 알고 있으니까 뭐 함수 넣으면 끝나는 수준의 패키징이 굉장히 최근에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딥러닝이 뭐 어려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코딩의 한 장르 같은 느낌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어, 특별하게 이게 어떤 사례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 예측 아니면은 그런 카테고라이즈를 해야 되는 필드라면 거의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좀 충분히 있고,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박 박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걸 경험하고 있고 사실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존버는 승리한다. 딥러닝을 처음에 학습하던 시절 생각해 보면 막 하나하나 막 펑션 짜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듈이 나오기도 전에. 근데 저는 저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있으면 다 자동화될 게 너무 뻔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에 뭐 어떤 모델 짜 넣을 건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이 와야 실제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엑셀에서 간단히 피벗 테이블 돌리는 정도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시점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라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고 있다.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걸 학습한다고 해서 그 오랫동안 딥러닝을 학습해온 연구자들만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저한테 비교 우위가 없죠. 지금 학습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게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 구글 포토잖아요. 그렇죠. 구글 포토에 얼굴 인식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글 포토가 계속 물어봐요.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같은 사람 맞아? 이렇게 몇 개만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나온 모든 사진을 찾아가지고 묶어서 앨범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나온다고 보면 내가 그 사진에서 찾고 싶은 몇 개의 이미지 10장만 던져놓고 내가 찾고 싶은 사진의 그러니까 뭐 만장을 넣으면 그 만장 안에서 이 10장에 해당하는 객체가 몇 개나 있는지를 금방 찾아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뭐 코드를 짜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막 조정하고 뭐 이런 작업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돈은 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팀장처럼. 특히나 이런 오토 ML 쪽으로 가기가 좋은 모델이죠. 딥러닝이. 네. 그 안에서 맞아요, 튜닝할 맞아요. 게 너무 많고 자동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음성 합성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 목소리를 2시간만 녹음해서 주면 얘가 내 음성으로 합성해가지고 어떤 텍스트든 읽어주는 걸 만들어주잖아요. 음성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30분이나 10문장 이런 레벨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와 진짜 짧아졌다. 네, 그리고 지금 딥러닝 쪽에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잡아먹고 있어요. 어. 네, 어떤 태스크를 넣든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모델로 하면 성능이 좋더라로 지금 천하통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러니까 모델을 직접 만들 필요도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언어 랭귀지 쪽에서 나오는 빅모델이라는 장르가 생겼는데 엄청나게 대량 데이터로 미리 학습한 큰 모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프리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뭐 조금 하는 정도에서 지금 들고 있는 문제 태스크를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같은 레벨로 넘어가고 있고 그게 언어 모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이미지 쪽도 잠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데이터 분석 자동화 관련된 질문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거랑도 맥이 닿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분석할 일 없냐?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딥러닝 쪽도 더 발전한다고 하면
모델을 각각을 어떻게 만들 걸지는 이제 고민 안 하고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거고 이걸 어디다가 가져다가 써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획이 더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기술이 어느 이상 이제 발전하고 나면. 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딥러닝 데이터 분석 똑같은 차원인데 이제 앱 개발도 자동화된다라고 해서 그 GUI 도구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뭐 도형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배치를 하면 그거에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짜주는 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데이터 분석이든 딥러닝이든 앱 개발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아이디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나머지는 다 자동화된 툴들이 해주니까.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약간 딱딱한 질문과 답변들은 조금 접어놓고 조금 이제 저희가 캐주얼하게 팟캐스트 방송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님께서 올해 인원도 4명에서 3명으로 바뀌고 이제 올해라는 건 작년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기획들도 시도가 되었는데 향후 데이터올릭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확정된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올해 2021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팟캐스트 했던 내용을 이제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뭐 한참 됐는데 생각은 브런치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 내용을 브런치로 글로 쓰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방송을 듣는다는 행위도 사실 조금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어폰도 있어야 되고 뭐 방송을 길게도 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글은 상대적으로 좀 제약 조건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로 좀 풀어보고 싶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획 중에 하나입니다. 박 박사님은 어떤 기획 혹은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만 몇 개 풀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블로그 글을 하나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다시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들어서 한 화마다 제가 들은 거에 대한 회고를 써볼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뭐야? 이게 시간 여유가 되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근에 김 팀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해 준 건데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채용 방송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을 할까 아니면 조금 라이트하게 방금 같은 아이디어로 전환해서 진행을 해볼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회사 소개? 지금 우리는 데이터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같은 걸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이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실제 실행하고 있는 사례들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발에 가까운 쪽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방송 계획한 것도 하나도 챗봇 계속 저한테 제안 주신 프로젝트여갖고 지금 계속 저도 알아보고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얘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그리고 이후의 고민이라면 조금 MC스러운 MC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리소스를 얼마나 더 투입할 거냐 부분이 저한테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생산자로서가 아니고 코디네이터로서 시간을 얼마나 여기다 더 써야 할 거냐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저에게 주된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C에 대한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 방송만 하더라도 채용 방송의 퀄리티가 저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기획이나 이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지를 알고서는 뭐 순서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좀 더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채용 방송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텐데 사실 채용 방송이라고 제가 섭외만 해놓고 이 리드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하는 내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리소스를 제가 투입을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에서 저는 지금 기로에 있다고 보고 한다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김 팀장님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왜 우리 사람들한테 설문하면서 네.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네.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요청이 현업에 있는 분석가들 얘기를 많이 듣고 싶다였어요. 네. 저도 제가 방송을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 들어보면은 확실히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얘기해주고 그때 어떤 의사결정을 했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업계분들을 모시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기획은 이전부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셔서 게스트랑 같이 방송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확실히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하고도 녹음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만 좀 찾아지면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행인 거는 대부분 요즘에 뭐 구글 미트나 줌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온라인 컨퍼런스들도 많이 하시고 미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랑 케미가 문제지. 케미가. 케미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질 문제가 있고, 아, 음질. 네, 왜냐면 마이크가 사람마다 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면 이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조만간 다양한 분들을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귀동량님 질문이신데 그래도 모여서 하실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다시 모여서 방송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건 뭐 그냥 제가 답변을 대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모여서 할 계획이 있고요.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무튼 워라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방송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맞고요. 이게 매주 컨텐츠를 기획하고 뭐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맞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도 영상을 올리지 않고 썸네일만 걸어 놓는다든지 저희가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덜어내야 할 일들은 많이 덜어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지속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면 저희가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동기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일 처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부를 외롭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밌고 쉽게 하길 원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때요? 비결 동기? 뭐 지금 저희끼리는 어쨌든 계속 이 만들어진 방송이 꽤 시간이 흘렀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벌써 저한테는 삶의 일부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오래 했어 우리 진짜. 오래 했어. 저희가 벌써 뭐 작년 4월 시작이니까 1년 하고 8개월 했네요. 좀 있으면 2년이에요. 와. 네, 이제 내년 4월 되면 2년이 끝나고 3년 차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머릿속 어디 한켠에 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아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네 벌써 일부가 돼서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 팀장님은 어때요? 왜 이거 계속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이 질문 되게 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가 봐. 이걸 계속하는 게 이상한가 봐 우리가. 엄청 신기한가 봐. 그러니까 얘네 이걸 계속해? 뭐 이런 아직도 해? 뭐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 그죠. 우리 어디 가도 항상 청중에서 이런 질문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마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다들 아시는 거지 이제. 그죠. 힘든 걸. 나도 뭐 블로그 해봤고 뭐 글 써봤는데 대부분 그런 거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건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긴 해요. 뭘 우리가 이걸 어떻게 2년이나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쵸. 이게 왜 가능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셋 중에 이걸 누구 혼자만 한다 그러면 이거 했겠어요?
못했을 거 절대 안 아니에요. 하지. 네. 그리고 아마 이 셋 중에 누구 한 명이 없었어도 아마 못했을걸요? 제 생각에는 그쵸. 이런 케미가 생겨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셋 다 컨텐츠를 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쉬면 다른 사람이 계속 땜빵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한 명 달리면 다른 사람들은 좀 쉬다가 그런 음, 에너지 분배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누군가 나도 이런 그 컨텐츠 제작을 하고 싶다, 이게 뭐 유튜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저한테 새로 뭔가를 기획한다 그러면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저한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음, 여기서 정리된 자료들이 제가 일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 과장이나 박 박사가 얘기해 주는 것들도 제가 하는 업무에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별도의 취미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 업무의 연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한테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이제 부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야말로 완전 취미와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 바쁘면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김 팀장 나랑 키보드 해볼래? 키보드? 어, 키보드는 어, 업무랑 관련이 되지, 이 사람아. 업무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새로운 방송을 시도하신다 그러면 업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막 바쁘면 안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그쵸.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랑 관련성을 지어서 시작하시면 좀 상대적으로 꾸준히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청취자 여러분, 저희도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고 힘들고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주세요. 주로 좋은 내용으로. 예. 김 팀장님 얘기 공감 많이 가는 게, 제가 R 블로그만 하더라도 R 쓸 때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제가 그지, 그지. 회사에서 쓰는 일들을 갖고 블로그를 썼던 것 같아. 음, 네, 근데 지금은 다시 개편해야지라는 생각만 있고, 아직도 1년 내내 못한 거 보면 그쪽 자기 업무랑 연관되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 생각이, 김 팀장 얘기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음.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데이터 분석 쪽 업무를 맡게 돼서 조금 더 풀어낼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컨텐츠 폭발하는 거지. 아, 맞나 모르겠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제 막상 하게 되니까 벽이 느껴져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소중한 컨텐츠일 것 같아요. 야, 이 그러니까 자식아, 왜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콘텐츠로 생각하지 말고. 조과장이 그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취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 그쵸. 공감을 하면서 듣게 되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여튼 쟤는 하여튼 콘텐츠 생각밖에 없어요. 자, 자 이제 마지막 저희 개인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조금 다뤄보고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퍼님께서 SEMPER님께서 세 분이 5년과 10년 후에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뭐 궁금해요. 미래의 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물으신 것 같아요. 5년, 10년 뒤에 니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 진지한 질문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라도 답변 드리고 싶은데, 미래의 꿈 뭐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5년, 10년 뒤에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야, 몇 살이냐? 5년, 10년 뒤면 5년 뒤면 40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10년 마, 뒤면 얘기하지 마. 45살 아니에요? 일단 연봉은 한 큰 거 2장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제가 HR을 10년 했는데 데이터 분석도 10년을 해서 이 10년과 10년이 잘 융합을 해서 데이터 분석과 HR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박 박사님. 저는 5년에서 10년 뒤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 정답이 나와버렸네. 좋네. 아니 10년 뒤면 벌써 45살인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 조기 은퇴를 목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 이미 애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인 돈 모으기보다는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제일 좋은데,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조직에 좀 더 큰 역할을 맡는 상황이 돼서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끌거나 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자격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회사에서 겪어보면 팀장님들 하시는 것만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작은 스타트업의 CTO나 아니면은 뭐 개발팀장급, 개발이나 뭐 이런 제품팀장급 같은 일이 돼서 뭔가를 결국 직접 다 만들어 보고 사이클을 돌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한 바퀴를 다 겪어서 그게 잘 되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목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걸 데이터 분석도 잘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겪어낸 걸 해보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이자 기대이긴 합니다. 그걸 잘 겪어내서 성공하는 게 제일 좋고, 성공이 안 되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경험이 남을 테니까 그게 조금 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안, 개발, 데이터 분석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상황에서 제품을 제품을 사람들한테 선보여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저한테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팀장님 어때요? 5년, 10년 뒤에 여전히 집사일 거고. 여전히 집사 있죠. 당연히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요. 그쵸? 지금 5년 후를 보려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전에도 집사였잖아요. 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디테일한 강론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면, 예를 들어 제가 5년 전에 짠 코드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코드가 훨씬 짧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코드의 양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함수들이 더 고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동시에 더 여러 가지 종류의 분석을 같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게 더 효율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직접 전처리하고 모델 설계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이걸 이제 그래도 자동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동시에 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 시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졌냐면, 그래도 조금은 분석할 만한 데이터들을 조직들이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진짜 아예 데이터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은 어떤 시도는 해볼 수 있을 정도. 근데 양질의 데이터는 잘 없는 거죠. 그런데 5년 후, 10년 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괜찮은 데이터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한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형, 딥러닝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그래도 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다루는 데이터가. 근데 그 시절이 된다고 하면 5년,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재밌는 데이터를 깨끗한 형태로 정리를 해 놓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개인 질문들이 좀 몇 개 더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 때 조금씩 다뤄보기로 하고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김 팀장님 실제 벌이는 어느 정도 되길래 데이터로 밥 먹고 산다고 하는지 뭐 그리고 우리 이거는 간단하게 대답해도 되지 않아요? 얼마라고? 네. 얼마예요? 얼마면 되는데요? 야, 넘어가자.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이상한 드립 치는 거 보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3명이 각자 키보드 몇 타가 나오는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Q&A 특집을 2021년 첫 에피소드를 했는데요. 방송에 대한 저희 멤버들의 소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박박사님 어떠셨어요? 네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생각보다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한번 Q&A 결산 같은 느낌으로 방송 기획도 했었는데 덕분에 지금 대답하면서 저도 생각을 다시 정리했던 것 같고, 저희도 아시겠지만 전에 몇 번 했던 대답들, 그다음에 이번 라이브에 했던 대답들 포함해서 다시 얘기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런 정리되는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각자 관점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계속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도 되게 재밌게 느끼면서 진행했습니다. 네,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청취자분들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점이 참 좋았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우리 2년 전에 방송하던 그 초기에 봤던 질문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계속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뾰족할 수가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은 우리 방송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구나 뉴비들이 그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비슷한 답변들을 방송에서 조금씩 했었기 때문에 다 들으셨던 분들이면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질문해 주시는 걸 보면은 최근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네. 저는 약간 홍보 겸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의 질문인데 조직에서 이런 의문들이 있을 때 저희를 불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기업에 강의를 가끔 나가잖아요. 그러면 3명이 강의를 나가서 거기 뭐 높게는 뭐 전무님까지 오셨었죠.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막혀있는 벽,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꽤 잘 답변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기억나죠? 작년에 비 오는 날 갔던 뭐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질문도 괜찮은데 혹은 조직적인 차원이나 조금 집단 차원의 혹은 회사 차원의 궁금하신 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도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 3명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범위나 경험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 자동화, 뭐 인사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런 기회도 올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감 겸 광고 겸 홍보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2021년 첫 번째 에피소드로 Q&A 특집을 했으니까 또 새롭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올해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데이터 올리기 되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는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질문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좋아요, 공감, 질문들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컨텐츠로 엮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그럼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